우리 한국에서는 장수시대,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수시대 이거를 말을 확 바꿔서 고령화시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높다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MZ 노조 이런 게 생겨나더니 또 69시간 근로시간 문제, 이게 잠잠할 날이 없이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만 하면 그러면 항상 국민을 부글부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마다 항상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윤석열이 다른 별에 살고 있어서 그렇다. 우리 국민은 그 별을 모르고, 윤석열도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별을 모르고,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매번 또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는 것일까? 그게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골 앞마당에서 수탉이 하는 그런 짓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집안에서 변변찮은 수탉이 날개죽지를 이렇게 땅에 질질 끌면서 마당 한복판으로 딴에는 아주 위압적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수탉에게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쭉 끌고 가서 담장 근처까지 가서 담장을 바라보면서 소리칩니다. 꽃기요. 날개를 푸득푸득거리고 땅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러면 그 시골집 안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쌀이 빗자루 들고 쫓아가서 한 대 후드려 팹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달구 새끼가 울고 있어. 지금이 오후 3시야 3시. 이러는 겁니다. 후드려 맞아도 싼 겁니다. 딱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 보기에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거창하게 발표를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거창하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위 눈치를 살피면서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꼼지락거리면서. 2022년 교육제도 개편 때 매우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의 반복이다. 그 패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일단 발표할 때는 무슨 생각으로 누구 이야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나서 누가 어떻다고 하면, 신문에 뭐 한 줄 나면 그러면 즉시 고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그 이솝 우화에 보면은 팔려가는 당나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당나귀를 팔려고 장에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결국은 망했습니다.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이솝 우화에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
그 인물,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다. 또 이것을 리더십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바로 그겁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계속 방송을 했습니다. 일단 답안지를 제출을 했으면 거기 쫓아가서 답을 고쳐 쓰겠다고 하지 마라.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답안지 작성을 할 때 충분히 잘 생각해서 답을 써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69시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답안지 제출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서 답을 써야 하니까 답을 뭐라고 쓸지 충분히 검토해서 나에게 알려달라. 결국 이런 말을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답안지 이미 제출했습니다. 69시간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미 이거저거 다 했습니다. 수정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가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69시간. 그런데 우리가 그 정부에서 국민에게 공개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거 답안 작성하기 전에 국민을 설득하려고 사전 작업도 충분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그뿐이 아니라 이번 사냥개는 MZ 노조다 하면서 아주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역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MZ 노조가 안 됩니다.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밥 주던 사육하던 개에게 물린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근로자들, 이 여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그 답안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슬쩍 뒷걸음질 치다가 62시간, 60시간쯤 이렇게 여러 차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3월 21일에 와서 아직 답안 작성도 안 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69시간을 강행한 대통령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시치미를 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는 말이 이제 답안지 제출할 거다. 이제 답안을 잘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한다는 소리가 60시간으로 제한한다고 이거를 또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60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거다.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그 전에 52시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69시간으로 뛰었다가 이제 60시간으로 내려왔는데 60시간을 극구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 쉬운 2시간이 몸둘 곳을 몰라 한다. 그럴 겁니다. 그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별에서는 쉬운 2시간이 60시간보다 더 긴 건가? 우리는 그쪽 별 사정을 모르니까. 그 별에서는 60시간은 쉬운 2시간보다 짧은 건가? 6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쉬운 2시간 일하는 근로자보다 더 많이 쉬는 건가? 또 더 일을 조금 하는 건가? 그래야 쉬운 2시간 있던 거 깨고 60시간으로 가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한 거다. 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성립이 될 것 아닙니까? 보통 근무 시간의 숫자가 크면 일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쉬운 2시간을 60시간으로 이 숫자를 키웠습니다. 그래 놓고 일하는 시간을 줄인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정책, 이러한 설명, 그리고 고집부리기,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일이 이런 식으로 꼬이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문재인의 후계자답게 역시 위원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그 위원회의 도움으로 정치 초짜가 한번 잘해보겠다. 이런 것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민과 같은 별에 있지 않고 윤석열과 같은 별에 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가령 노령화 문제, 이거 이야기를 해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노령화 문제를 왜 시작도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할까? 노인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정책을 꺼내 드는 것일까? 돌이켜보면 문재인 옆에 있던 사람들, 노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사람들,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나 윤석열 옆에 있는 노인들, 그 특징이 뭐냐? 다들 돈 많은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자,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자. 편의점 알바, 노인 채용하자. 또 서비스하는 일들, 그거 이제 우리는 노인 세대가 그거 맡아서 역할을 하자 하는 말 안 통하는 겁니다. 윤석열 옆에 있는 노인들을 말하자면 그들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은 평생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고, 달리 표현하면 그들은 편의점 사장에 해당이 된다. 사장 마인드지 알바 마인드가 애초에 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편의점 알바라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처지,
국민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또 국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는 그냥 꼭두각시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왜냐하면 다른 별에 있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니까 전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이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 그거는 물론이고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가 어떻다는 것도 모르고 뭐 이렇다는 뜻입니다. 노인들 하면은 노인이 가난하다 이런 말 가끔 하지 않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는 돈 많은 노인밖에 없지만 노인이 가난하다 하면 다들 그렇지 노인은 돈을 못 버니까 이렇게 아마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잘 한번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우리 국민은 노인과 다른가? 국민을 봐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부자보다 부자 아닌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노인보다 돈 많지 않은 노인들이 많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정치권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그리고 또 청년들이 노인 문제 하면서 나이 많은 인간을 비난합니다. 빨리 안 죽고 욕심사납게 오래 살아서 이게 재앙이다. 자, 노인이 되면은 눈이 나빠지고 노화해서 그러니 운전면허증 반납해라. 또 뭐 노인이 오래 살아서 복지 예산이 늘어난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등골이 빠진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 골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공개 방송에서 또 공개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로 이런 것들이 척척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언사입니다. 미국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인권 탄압이고 증오 범죄인 겁니다. 지금 노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이 모든 것들 어떤 특정 연령대에다가 아주 혐오스러운 이름을 딱 붙여놓고 똑같이 한번 말을 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노인에게 손가락질했던 그게 반드시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교수들, 방송인들 마구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노인 하면서 자기는 마치 나이 안 먹을 재주라도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것을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스가 바로 이런 수준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쓸만한 논의 자체가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인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노인인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돈 많은 노인들, 사장 마인드를 가진 노인들 그거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탑골공원에 앉아있는 노인의 이야기도 그거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 인생을 성실히 살고 있는 노인들 대단히 많습니다. 사람이 정상인 사람이 많지
비정상인 사람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저마다 오늘 일을 하고 오늘 뭔가를 하고 산출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노인이다. 무슨 링겔 줄 달아가지고 누워서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이 전국 곳곳에 사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국민, 노인인 국민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인생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살아 움직이는, 오늘도 열심히 인생의 발걸음을 부지런히 내딛고 있는 노인인 국민들. 생각해보면 그런 노인들 식물인간입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지 않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노인 대우 받으면서 앉아있는 바로 그 윤석열 옆에 있는 노인들이 그게 죽어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게 식물인간인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 하면서 돈 풀겠다 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아직 방향을 못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고령화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일까? 윤석열 씨 자신도 노인이면서 왜 이렇게 속수무책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었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일들, 자,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결해야 한다. 혹은 지금보다 나아져야만 하는 구체적인 과업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은 전문적인 능력,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필요하다. 그런 인간들이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인재가 없으면, 그런 인재가 없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그러면 땀만 뻘뻘 흘리고 있을 겁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건 30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없는 것이니까. 또 뉴스를 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응해 가자. 이런 뉴스도 좀 보입니다. 일단 제목만 보면 고무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쥐어짜면서 국민을 그룹을 지어서 공격을 하면서 이거보다는 이쪽이 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쪽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제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혹시 이런 뉴스들을 보고 있는 것일까?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청년, 2030, MZ세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을까? 이런 데 골몰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뉴스가 공부가 되지 않은 경우가 될 겁니다. 뉴스도 보니까 뉴스 자체도 또 구멍이 숭숭한 이런 것이기는 했지만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응해가자 하는 뉴스를 보면은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뭔가 보면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뉴스에서 2023년 2월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현재 60살로 규정이 된 정년 연령을 66 정도 그 전후로 변경을 하자 하는 의견에다가 아예 정년제를 폐지하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을 하고 뭐 이런 요걸 합해서 이런 응답을 한 응답자가 79.8%.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게 이 시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티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나 했더니 2030 직장인 그리고 취업준비생 이 청년 1000명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또 현재 60살 이상인 우리 국민들이 이걸 보게 되면 불쾌감이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2030에게 물어본 거냐?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감정이 생길 정도로 이 청년이라는 쪽하고 정치권이 밀착해갖고 노인 세대, 이제 보니까 60살 이상 그 정년 연령에 이른 사람들 그 이후 전체를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튼 정년을 66살까지 하자 이런 이야기는 결국 이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66살까지 한국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66살까지다.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바로 이거를 받아들이는 의식 상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66살까지는 고령자가 아니다. 이것도 내내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66살이면은 다들 팔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언론에서 교수들이 나와서 자기도 나이가 많으면서 하는 소리가 65이면 고령자라서 고령자 어르신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언론사에서 고령 근로자가 그 일을 하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고령자에게 일을 시켜도 괜찮은지, 이걸 또 인터뷰한 기사도 올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2030 직장인에게 물어본 그런 인터뷰 내용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찬성 의견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게 또 스토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는 청년 A씨. 아주 그냥 나쁜 버릇이 잔뜩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 됐지 청년이 앞에 붙는 겁니다. 청년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급이고 신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그 청년 A씨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2022년에 벌어진 소동을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하다. 그래서 보니까 그 진료비 그 내역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항의를 했던,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이런 경우에 소리 지르는 사람들 종종 봅니다. 아주 이례적인 사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는
그 행패를 부리고 하는 사람이 노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젊은 엄마들도 또 직장인들도 오히려 이렇게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을 봤던 예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노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경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어린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호자로 따라온 할머니가 보호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게 문장을 쓰는 기자가 잘못인지 청년 A씨가 한국말을 모르는지 그게 참 문제입니다. 보호자로 따라온 할머니면 어린이 환자를 할머니가 쫄래쫄래 따라왔다는 건데 그 일처리 능력이나 이런 게 지금 이야기한 게 성립되지도 않거니와 보호자가 어떻게 환자를 따라다닙니까? 그러면 환자가 보호자를 이끌고 다니는 건데 아무튼 기사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보호자로 따라온 할머니가 진료비 내역에 불만을 나타냈다. 급기야는 수납창고 직원들에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뭐 소리를 좀 질렀다는 건데 이제 그걸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의자도 들어서 집어 던지고 유리창도 깨고 그렇게 했는가? 표현은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은 몰상식한 할머니의 예를 딱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도 노인 세대인데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A씨는 병원 직원인데 그렇다면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어린이 환자를 데리고 온 그 보호자는 환자 보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원 직원이 환자 보호자를 할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직업정신이 박약한 겁니다. 세상이 전부 무슨 사돈의 팔촌의 형님의 이렇게 가는 것은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고 있다. 이제 A씨의 말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때 그 할머니와 동년배로 보였던 50대 후반의 직장 상사가 개입했다. 그러면 지금 그 몰상식한 할머니, 노인, 그 아주 보기 안 좋은 그런 행실을 하는 노인 세대라고 했던 그 사람이 50대 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직장 상사하고 동년배로 보였다니까? 아니면 그 할머니라는 사람이 늙었다, 외모가 늙었다면 이 50대 후반보다 더 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 보호자가 결국 50대 후반이라고 본인이 실토하면서 할머니, 노인네라고 한 겁니다. 아직 60도 안 됐는데 병원의 그 직장 상사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일단 저에게 말씀하시라 하면서 어깨를 토닥인 뒤에 자리에 앉혀서 진정을 시키면서 조근조근 설명하고 타일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몇 줄 기사에서 뭐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썼다면 인터뷰 그 발언에서 현재 우리 한국의 사회적 편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직책이 높은 병원 직원이 환자 보호자인 동년배의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입니다. 그런데 고객을 어깨를 토닥인다. 게다가 타이르기까지 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50대 후반을 늙은이라고 할머니라고 하면서
좀 모자라는 사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 다루듯이 한 거 아닙니까? 전후관계가 이렇게 엉망으로 갈 수 있는가? 병원의 행정직원인 A씨가 그렇다면 같은 동년배인 50대 후반의 직장 상사를 왜 할머니라고 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 병원의 할머니가, 내 상사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왜 하지 않는 겁니까? 확실히 직업이, 근무처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또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겁니까? 이런 답변을 하는 어느 병원 행정직원이라는 A씨. 그래도 그 사람이 청년이니까 그 사람이 내린, 그 사람의 어휘력이라든지 전후관계 설명하는 것의 비논리성이라든지 사실이 도저히 될 수 없어 보일 정도로 안 맞는 이야기라든지 이걸 다 떠나서 그의 평가를 이렇게 기사화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실어줬습니다. 청년이니까. 또 이런 기사를 작성하는 신문 기자, 신문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도 노인이 아니니까 안 쫓겨난 겁니까? 이제 같은 언론사에서 이제 또 대놓고 나쁜 이야기도 소개를 합니다. 시니어 동료, 시니어 이런 말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있는데. 그래, 노인 동료, 이 사람들이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디지털 업무 속도가 늦어서 답답하다 이러면서 표까지 그려가면서 이제 왜 노인 근로자가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물론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 될 겁니다. 65살 이상에게 고령자라고, 고라는 것은 아주 늙은 사람,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령자라고 낙인을 찍어 놓은 한국이다 보니까 그냥 애고 어른이고 나이 든 사람, 이 고령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만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이거였다 하고 소개한 게 뭐냐면, 이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거는 직장에서 체험에서 나온 거라기보다 사회적 편견입니다. 노인 하면은 이렇게 아주 찾으면 쉽게 나오는 항목입니다. 컴퓨터 등 새로운 기술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서 업무 속도가 늦다. 아마 노인 직원을 뽑아놓고 이거 워드 치는 거 400타 이렇게 이상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과거 본인의 방식만을 강요한다. 그런데 노인 근로자를 뽑아놓고 이 청년들이 거기에 부하 직원으로 있어야 이게 말이 될 텐데, 그것도 참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고 보면 사실 요런 불만들은 고령 근로자가 아니고 지금 자기네 직장의 자기 상사들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상사가 노인인 거하고, 노인이 아니라 상사가 이제 정년이 가까워온 이런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야기하면서 고령 근로자라고 갖다 붙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참 초점을 벗어난 뉴스다. 그리고 현실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구나. 물론 여론조사 했을 겁니다. 인터뷰도 했을 겁니다. 다만 그게 그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사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쓰는 기사에
재료로 들어와서 기사를 구성할 수 없다. 딴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60살 이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75살이 되면은 정년퇴임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정했다고 합시다. 뭐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그 뉴스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런 문제점 지적, 이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에서 모든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중에 컴퓨터를 잘 다뤄야 하는 직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쪽 직업일 뿐입니다. 편의점 계산도 지금은 다 그 자동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컴퓨터 그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그거 컴퓨터 작업 아닙니다. 그냥 정해놓고 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또 그거 단지 몇 시간 업무 교육 받으면 다 되는 일입니다. 대단한 그 수준 높은 기술이 아니다. 그리고 IT가 각광받는 지금 세상이지만 사람이 사는 건 뭐 말 그대로 뭐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그냥 밥을 실제로 먹고 그리고 자기 발로 땅 딛고 걸어 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코드 꽂아서 에너지 충전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알약 먹고 생활합니까? 컴퓨터라는 걸 자꾸 노인들이 컴퓨터를 못 쫓아오네, 컴퓨터 작업을 못하네 이러는데, 아니 엑셀 하는 사람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거 하지 않는다. 신입사원 뽑아서 애초에 그런 거 하는 사람 뽑아서 그런 데 쓰면 되고 많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컴퓨터는 냉장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직업상 필요한 정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 업무 교육으로 충분한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그런 데서 뭐 이런 데서 온 근로자들도 엘리베이터 타는 법, 또 지하철 타는 법 이런 거 교육하면 다 합니다. 몇 층 누르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생기면은 호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냉장고라는 거는 잘 쓰면 되는 겁니다. 자기 편한 대로. 냉장고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냉장고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냉장고를 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냉장고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들, 이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던 세대들, 근데 지금은 자꾸 뭐 60살, 65살, 70살 이러는데 아니 거기에 SNS 쓰는 우리 국민 그 인구를 한번 따져보면 이런 소리 못할 겁니다. 다들 씁니다. 스마트폰 쓰고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덤탱이로 이렇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작업이 느리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인터뷰라고 올리지 마라. 우리가 해줄 말은 이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이런 참 청년이라는 사람도 문제고 병원에 있는 그 상사라는 사람도 문제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문제고 그런데 뭐 그런 몇몇을 나무라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 요 사례, 거기에 현재 한국의 온갖 문제가 다 들어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 기자나 이 청년이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걸 좀 새겨가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은 예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유행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정신세계입니다. 우리의 DNA. 이렇게 전해지는 게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갑자기 좌파물이 들어서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좌파 시대 30여 년을 지나면서 그래도 그 30여 년 세월 동안 우리 한국에서 예라고 하든지 도덕이라고 하는 거 그걸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이 30여 년을 지나면서 다들 거칠고 어리석고 무례하고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도 노상 청년합니다. 대통령 후보도 국회의원도. 그렇다면 청년이 한국에 사는 인간의 표상인가? 누구나 청년처럼 되기 위해서 청년처럼 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이고 그런 것인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희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의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한국 청년은 현재 65살 이상인 우리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국민이 요 청년의 나이였을 때 그때 세상을 사는 거하고 오늘날 한국 청년이 살고 있는 이게 크게 다르다. 오늘날의 지금의 청년이 65살 이상의 우리 국민들이 보냈던 청년기 그때보다 허덕허덕하면서 청년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유난히 지옥으로 변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30이 얼마나 살기 힘드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살기 힘드는데 코로나가 왔다고 옛날에도 병도 많았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환경도 나빴으면 더 나빴지. 그런 것도 지금만 나쁘고 옛날에는 여기가 대단한 낙원이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뉴로사이언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 지금 청년이 더 힘드는가? 사람은 저마다 자기 시대를 살아갈 뿐인데 65살 이상인 사람들, 65살인 사람은 35년 전에 30살이었습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 30살인 사람은 지금 30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좋겠다, 우리는 지금 괴로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인생은 이례적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가? 왜 저렇게 비명을 지르는가? 바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본 능력의 차이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청년 그룹이 지금의 65살 이상의 그룹하고 바로 정면 비교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더 허약하다는 겁니다. 두뇌 능력, 신체 능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
이걸 주제로 다룰까 말까 하다가 여태까지 못한 게 있는데, 청년은 물론이고 이번에 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연구 결과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겪는 세대, 이미 이제 기성세대를 뺀, 그게 아마 한 30대 중반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 이하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두뇌 능력이 현저히 퇴화된, 그게 연구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직 어른이라는 자각이 없는 청년들 똑같이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대단히 이들은 유약하고 불안한 상태, 그렇게 지금 그 청년기를 보내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왜 하필 지금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진짜 의미가 뭐냐? 지금 젊은 사람들 2030은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선택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결혼해야지가 아니고 결혼 안 하고 싶다도 상당한 비율로 있다는 겁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는 것도 물론 그렇게 일정한 비율이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결국 무슨 뜻이냐 하면은 65살 이상의 인구가 또다시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이것과 연결 지으면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납득이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물길이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걸 잘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 그룹 또는 뭐 위원회들에서 해결책이나 답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국민의 마음에 들까?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청년 보좌관, 어떤 사람을 쓰고 있습니까? 정치권에 붙어서 살아온,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다수 청년들하고는 아예 다른 별종,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청년인 국민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청년층들이 저마다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성취를 하고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위원회, 청년보좌관 하면서 갖다 놓은 사람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받아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예 이 정도 되면 인종이 다르다고 해도 별로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짜 한국 청년들, 정치권에 발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집안 백으로 어디 자리에 밀어넣지 않았던 사람들, 입시 부정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청년들을 일단 데려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 정치인이 돼버립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젊은 사람들 뭐 높은 자리도 있고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역겹다고 합니다. 아주 노인스러운 겁니다. 소위 정치에 달고 다른 노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노인스러운, 나이만 좀 젊지.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진짜 청년인 국민들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자리를 척 줘가지고 상근직으로 데려다 쓰면 이미 그들은 더 이상 맑은 물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누구든지 완장만 채워주면, 그 임명장만 한번 건네주면 즉시 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모모 위원장, 모 위원장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 또래에게는 대단한 권력자처럼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짓이 뭐냐? 성범죄 저질러서 수사받고, 그것도 자기네 그 조직에서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법 위반한 전력을 숨겼다가 탄로나고, 가짜 학벌, 또 범죄자들이나 하는 그런 세계에서 돈벌이를 한 경력이 있었다. 뭐 이런 별별 일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자,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국민이 국민 일하게 놔둬야지 이걸 데려다가 상근직에다가 앉히면 안 됩니다. 그냥 회의할 때 한 번씩 의견을 들으면 충분하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위원회는 어떤가? 처음에 무슨 용산 갈 때 뭐 5개 층인가를 갖다가 그 전부 위원들로 채우겠다. 민간인을 데려다 거기다 살게 하겠다. 뭘 모르니까. 그렇게 세금을 쓸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했을 텐데, 위원회라는 거는 극소수 몇 개면 됩니다. 지금 위원회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 정부위원회 다 해체하는 겁니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것도 여러 개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들마다 계속 위원회 만들고 한 번 만들면은 그게 또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해서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직책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권한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완장이 아니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 대통령이 그걸 듣겠다는 마음가짐이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서 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면 그거 감투 쓰는 겁니다. 위원회 고정직 아닙니까? 그것도 위원회에다가 자꾸 권한을 줘서 무슨 중앙행정기관 만들어 놓고 헌법에도 없는 거를,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위원들 보면 그게 무슨 이념적으로 흔히 말하는 뭐 좌파니 우파니 이것도 없고 민주당이니 국민의힘이니 이것도 없고 다들 파도 타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들러붙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소속 정당이 바뀌어도 계속 매달려서 아주 철밥통으로, 게다가 무슨 위원회 몇 개씩 꿰어차고 부정도 저지르고 권력범죄까지 저지르고,
이런 현실을 보면 위원회보다 차라리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그 국회도 그렇고 똑같은데 정부 위원들 보면 전문가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이 위원들 다들 썩은 과일입니다. 썩은 과일은 이미 과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썩어 빠졌는데 그게 전에는 저게 사과였던가? 아니면 저게 귤이었던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아주 심해져 가지고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게 썩기 전에 과일이었는지 뭐였는지 배추 꼴이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뭐 그게 전에 사과였을걸, 귤이었을걸, 이게 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지금 남아있는 걸 보면 뭐 고작 그 먼지 쌓인 그리고 그 썩은 내 나는 상자밖에 없습니다. 상자를 보고 이게 뭐니 하는데 그게 또 어떻다는 겁니까? 그게 뭐였으면, 그게 사과 상자였으면, 귤 상자였으면 이미 다 썩어버린 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경우에 진짜 과일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건 사과, 이건 귤,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 문제를 노인에게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알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이라는 게 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노인 문제를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 국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인생 경험이 있고 살아오면서 학습하고 깨닫고 스스로 이거는 이런 거고 해보니까 이게 옳더라 하는 이런 정의도 나름대로 내리고 산다 하는 것은 역시 이런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법관도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깡통들이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저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썩었는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들어엎고 혁명하자, 개혁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인 일꾼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 인간을 어떻게 일 좀 하게 잘 부릴 수 있을까? 우리 일꾼이 일을 잘해야 우리 국민도 그리고 이 나라도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윤석열이 틀렸을 때 윤석열에게 회초리를 가하고 공무원이 틀렸을 때 공무원에게 국회의원에게 이게 만일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국민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안 나무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민주당이 잘못했다. 아주 아프게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책임도 물리고 국민의힘도 똑같이 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대통령 아닌 그 반대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까지 왜 하느냐 이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고
지금의 이 정치를 더 나아지게 국민에게 제대로 충성하게 그렇게 만들려면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국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국민 각자가 나부터라는 정신으로 진짜 살아있는 듯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하다가 바늘에 손가락이 어느 날 이렇게 찔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따끔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확 깨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은 살아있는 겁니다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나이 든 국민들, 노인이 늙어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 아니, 노인이어서 나이를 먹어서 한없이 그냥 비관적이다. 노인이 뭘 만들겠어? 한국 노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청소해 보셨을 겁니다. 청소하면 먼지가 한 움큼씩 막 한 무더기씩 나옵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소하다가 먼지 많이 나와서 불행했던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아,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곳에서 지금까지 살았다 해서 서글퍼지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먼지 쓸어내고 기분이 개운해집니다. 아, 이제 깨끗해졌다 이러고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말한 이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나 긍정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더 나아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 채널에서 이렇게 함께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학습하고 그래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대충 알고 있었거나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제대로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바로 그런 성장 이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고 또 머리를 움직여서 사색을 하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봄은 참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얼마나 다들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세상에 없던 생각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던 것을 나의 행위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노인은 더 일해야 합니다.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좀 쉬세요. 어디다 대고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움직여서 뭔가를 할 때 그때 활기를 느끼고 그때 행복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젊은 사람들 몸으로 하는 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불러다가 최저임금 보장해주고 또 무슨 필요한 보험 혜택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하는 입장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무슨 외국인의 종교나 습성을 인정 안 해주면 저게 그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또 지탄을 받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뭘 잘못했다 이래서 욕도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소한 일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직업이 있고 이런데 간단히 말해서 전문직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편의점 알바, 그리고 안내원, 서비스직 이런데 노인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업종이 노인 전문 직업이 돼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 노인더러 청년다워져라 하면 안 됩니다. 노인은 젊은이 흉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 나이 때 그 살아온 경험, 그게 자랑할 만한 겁니다. 그 노인의 능숙한 장점을 살리면 되는 겁니다. 이제 노인도 생활 전선에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시대다. 그걸 인식해야 합니다. 노인들 이제는 김갑돌 씨, 홍길동 씨, 또 뭐가 있습니까? 옛날 이름 김순녀 씨, 막 이런 겁니다. 누구 할아버지, 누구 할머니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노인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막말하면서 일단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지 않습니까? 지들이 언제 봤다고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척 봐서 흰머리 있고 이마에 주름 잡고 있으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있든지 비싼 옷을 입고 있으면 또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게 일꾼 부르듯이,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 천민계급 부르듯이 부르는 거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금치거다. 청년 A씨, 노인 B씨 이러는데 그냥 A씨, B씨로 불러야 하는 겁니다. 청년 떼고 노인 떼자. 사람을 나이로 등급을 매기면 안 되는 겁니다. A씨와 B씨는 엄연히 남남이고 인척관계도 아닙니다. 친인척관계 아니고, 그리고 둘 다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다.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 이 21세기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 작업으로 하는 게 있고 인간의 노동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거는 나이대별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나이대를 가지고 청년이 만드는 빵과 노인이 만드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 사회적 편견인 겁니다. 소위 좌파식으로 말해서 극복해야 할, 이거 없애버려야 할 편견인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 안내원, 그리고 서비스직, 이거는 노인 전용 직업군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모델에 노인을 채용해야 한다. 지금 광고를 보면 어느 광고나 그게 어느 상품이건 어떤 서비스건 상관없이 광고에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 잔뜩 나오는데 광고에 아이들 나오게 하지 마라. 우선 미성년자는 경제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에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는데 마치 예전에 여자를 사무실에 꽂히다 한 것처럼 애들을 무슨 꽃처럼 광고에 갖다가 꽂아놓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인권 침해고 편견을 키우는 폐습입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 자기들 영역이 아닌
뭐 문구라든지 교복이라든지 성년자가 살 필요가 없는 그쪽 부분의 모델로 쓰는 것은 되는데 성년자들의 세상에서 쓰는 거기에 광고 모델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경제생활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 영역의 주인공들이 광고 모델도 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20대 모델을 쓰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화장품 모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화장품 모델을 보면 이게 온통 한국인의 얼굴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 성형시술자들, 연예인들 이들이 모델인데 지금은 AI 모델도 쓰지 않습니까? 뭐 성형시술자나 연예인들이나 AI나 똑같습니다. 한국인 얼굴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광고 선전물을 보면 열심히 살고 있는 가족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실제 하는 이 대부분의 국민, 이 한국인의 모습이 쏙 빠져 있습니다. 거기 어디 한국인이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5,100만이 이렇게 성실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 5,100만이 우리 한국인의 유전 형질과도 전혀 무관한 얼굴들을 보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인가? 영상에, 인쇄물에 나오는 모델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가짜 투성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아직 자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게 되면 인간의 두뇌가 오작동을 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2개 이상의 언어를 쓰는 그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그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한국이 성형 왕국이다, 화장 왕국이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인의 얼굴형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걱정해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치인들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가 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 얼굴, 거기 신체 모습 이런 걸 보면 자, 40대의 전형적인 얼굴이 있습니까? 50대, 60대, 70대 한번 보십시오. 80대, 90대 어디 90대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얼굴 봤습니까? 왜 그걸 눈뜨고 못 볼 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미국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청년들이 말하는 늙어 빠진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 밖에 보이는 90대의 얼굴, 그게 90년 살아오면서 매 순간 승리해온 얼굴이기 때문에 어디서 얼굴을 가지고 20대의 얼굴과 다르다고 하자 있는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대, 50대, 60대 한국의 얼굴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듯이 세상에 나오지 마. 광고에서는 싹 숨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의 얼굴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그 얼굴들 아닌 겁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의 얼굴이 아름다운 겁니다. 성형한 얼굴은 한국의 미는 아닌 겁니다. 자기들의 기준을 충족할 뿐이지.
그래서 뭐 다른 것도 그런데 큰 틀에서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좀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자. 우린 그럴만하다. 이게 중요하고, 큰 틀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식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가야, 그래야 우리 한국이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현실은 지금은 좀 병든 상태라고 봅니다. 상당수 우리 국민이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돈 하면서.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신기술 이야기하니까 그쪽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선진국에서는 AI, 메타버스 관련 업종에서 바로 그 세상의 그 캐릭터, 그것과 관계된 명예훼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에서 인격 모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에게 당연히 인권을 인정하고 또 거기 사람이 관계되어 있기도 하니까 현실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간들은 아주 짧은 순간, 그 순간에 그 의식이 분열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한국은 다들 뿌리 없이 이렇게 지면에 슬쩍 닿은 채로 둥둥 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문제는 그게 뭐가 됐든 든든한 심지, 심리적인 안정성,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이거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마음이나 화학물질이 아니라 이거 바로 인간 두뇌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모두 살아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